국내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 어느덧 2달이 넘었습니다. 그 사이 우리 경제가 받은 타격도 만만치 않습니다. 연합뉴스 TV 특집 경제대담, 각 분야 전문가들을 모시고 과연 코로나19가 한국 경제에 어디까지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리고 그 대응 방안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분들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 오른쪽부터 산업통상자원부 김성열 산업정책과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과장 김성열입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유정주 기업제도팀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전국경제인연합회 기업제도팀을 맡고 있는 유정주 팀장입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중앙회 김경만 경제정책본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중소기업중앙회 김경만 경제정책본부장입니다. 다들 바쁘실 텐데 자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이야기할 주제부터 화면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을 덮친 코로나19. 그 여파가 전 세계를 돌아 우리 경제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얼어붙은 소비 심리와 침체되고 있는 내수 경제. 생계의 직격탄을 맞은 이들의 고통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한 50% 정도 줄었어요, 손님이요. 요새 경기도 그렇고 코로나 때문에 손님들이 많이 안 나와요. 코로나19에 대한 대처로 무급휴가, 급여 삭감 등이 시행되고 잠정적인 업무 중단까지 발생하고 있는 상황. 예정된 채용 일정마저 취소 사태를 맞으며 고용 불안도 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언제 잠잠해질지 알지 못하는 상태고 늘 불안감 같은 걱정을 갖고 직장 생활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를 강타하는 코로나19의 파급력. 과연 우리나라 경제 어디까지 번지는 걸까요? 예, 하루에도 수십 번씩 듣는 소식들이라 이제는 아주 익숙하실 것이라 생각하는데요. 대담에 앞서 저도 아주 마음이 무겁습니다.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이 한국 경제에 어느 정도의 충격을 주고 있는지 다들 궁금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세 분 전문가들께 모두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전국경제인연합회 유정주 팀장님, 어떻습니까? 지금 국내 소비 심리도 얼어붙어 있고요. 기업들도 움츠러들어 있고요. 실물 경제, 금융시장 양쪽 다 상황이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네. 제가 오늘 아침에 여기 올 때 택시를 타고 왔는데요. 기사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코로나 때문에 죽기 전에 굶어 죽게 생겼다. 지금 현재 상황을 가장 잘 솔직하게 표현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정부도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인식을 잘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대통령 그 이하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등 심각성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태가 심각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현재 상황을 통계적으로 요약을 해보면 일단 소비 심리가 굉장히 위축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2월에 발표한 소비 심리 지수가 1월 104.2포인트 대비 7.3포인트 하락한 96.9포인트입니다. 이는 메르스 사태 이후에 최대의 폭락입니다. 두 번째로 매출, 신용카드 매출 같은 경우에도 3월 1주차 매출이 작년 동기 대비 19% 감소했습니다. 기업들도 향후에 상당히 부진이 예상되는데요. 한국경제연구원이 매출 상위 10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본 결과 코로나19 사태가 6개월 이상 지속되면 매출의 8%가 감소할 것이다 라고 답변을 했고요. 또 FN가이드가 10대 그룹 중에 9개 그룹이 1분기 영업 전망치를 작년 말 대비 12.8% 낮추어 잡았습니다. 이게 기업 실적이 낮아지면 고용에도 문제가 생기는데요. 설문조사를 해본 결과 300인 이상 매출 500대 기업 126개사의 응답을 보면 27.8%가 상반기에는 고용을 아예 안 하거나 오히려 줄이겠다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금융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데 주가 말씀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외국인 같은 경우에 3월 1일부터 16일까지 우리 한국 주식을 판 것이 약 7조 원 정도 됩니다. 현재 누적으로 약 15조 원 정도의 한국 주식을 팔았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환율도 2016년 2월 18일 날 최초로 2,200원을 뚫었는데요. 이번에 다시 2,200원 선이 4년 만에 뚫렸습니다. 그래서 환율도 계속 치솟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사회자분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실물 경제와 금융 모두의 동반 위기가 지금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군다나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외 교역 비중이 전 세계적으로 아주 높은 나라에 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적 감염 확산이 아주 큰 우려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정부는 앞으로 우리의 수출과 금융 시장이 받게 될 충격에 대해서 얼마나 어느 정도 체감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김 과장님, 앞으로 어떤 대응을 할 것이라고 우리 정부가 얼마나 실감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예. 이번 사태를 한마디로 평가를 하면 미증유라는 상황이 가장 맞는 것 같습니다. 전례가 없었고요. 정부의 상황 인식도 엄중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보건 위기가 이제 경제 위기랑 합쳐지는 이제 형국입니다. 금융시장의 변동성도 높아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물 부분과 금융 부분 이 복합적인 어떤 위험의 상호작용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 주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나라가 수출, 대외 무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나라입니다. 국내 내수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수요 감소가 우리나라 향후 수출에 안 좋은 여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부는 미중유의 경제 상황인 만큼 엄중한 상황 인식을 바탕으로 비상한 각오로 대처할 계획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부도 엄중한 대처를 하고 있을 정도로 비상 상황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유독 직격탄을 받은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이 아닐까 싶은데요. 김경만 본부장님, 현장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어떤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대부분 내수 지향 업종입니다.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산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이들 업종의 경우에는 매출이 급감하고 이에 따라서 자금난의 어려움을 하소연하고 있고요. 수출입 제조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세계 150여 이상의 국가에서 입국을 제한함에 따라서 바이어와의 만남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원자재와 부품 수급 차질이 생김에 따라서 수출 환경도 매우 어둡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 중소기업 중앙회가 중소기업 경영 환경 조사를 해봤는데요. 2월 초까지만 해도 어렵다는 기업이 10개사 중에서 3곳에 달했지만은 3주가 지나 다시 조사해봤더니 2배 이상이 피해를 극심하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피해가 심한 대구 경북 지역의 경우에는 75%의 기업이 피해를 이야기하고 있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10개사 중에서 9곳이 극심한 피해와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과거에도 사스, 신종 인플루엔자, 메르스 이런 질병 확산이 있었는데요. 김 과장님, 지금 경제 상황이 과거와 비교할 때 어느 정도 위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흔히 사스, 메르스, 신종플루까지 이제 비교들을 하십니다. 정부에서 봤을 때는 과거의 사스, 메르스 그리고 신종플루 같은 경우는 보건 위기의 성격이 짙었고요. 감염병 차원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영향의 정도 그리고 깊이 지금과는 많이 달랐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의 코로나19 사태는 이 보건 측면에서 발생한 감염병이 우리 산업 현장으로, 그 다음에 내수로, 그 다음에 이 전체적인 글로벌 공급망 교란으로까지
확산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측면에서 과거와는 아주 다른 위기 상황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김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스하고 메르스 때도 생산과 소비가 위축되고 이에 따라서 내수 경기가 급속도로 냉각된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요즘과 비교해서 그때는 국지적이었고 이만큼 심한 피해가 있지는 않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현 상황은 앞서도 언급했듯이 여러 가지 글로벌 문제이고 또한 우리 국내의 금융 문제가 실물 경제 어려움까지 같이 복합돼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피해 정도도 극심하고 기간도 장기화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염려와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가장 걱정이 크신 것이 국민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는 이 위기를 어떻게 체감하고 계신지 또 어떤 점이 궁금하신지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보면 난 인사를 한 20몇 년 있었는데 요즘 같은 건 처음 당해보고 그래서 상당히 당황스러워하더라고. 내가 보면 10군데면은 9군데 정도가 그러니까 아주 옛날에 많이 벌어놓은 분 아니면은 요즘 견디기 힘든 거 80%에서 90%는 거의 줄었다고 봐야 돼요. 너무 힘들어요. 진짜 너무 힘들어요. 힘든 정도가 아니라 그냥 말로만 우리가 힘들다 이게 아니라 일상생활을조차 하기 힘들 정도로 너무 힘들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제가 지금 대학생인데 개강이 밀려가지고 근데 저희가 그런 학교에서 실시하는 뭐 실습이나 이런 게 계획이 되어 있던 게 모두 다 밀리고 또 저희가 취업을 위해서 계획을 해놨던 게 모든 이제 공식적인 그런 시험들이 다 밀리다 보니까는 계획이 흐트러져서 지금 뭐 이렇게 저렇게 하지도 못하는 상황이고. 예, 일상생활조차 하기 힘들다라는 말씀이 참 가슴에 와닿는 것 같습니다. 유 팀장님, 지금 국내 코로나 사태가 조만간 변곡점을 찾을 것이다라는 예상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경제 전망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향후에 네. 사실 뭐 경제학자들조차도 세상에서 가장 쓸데없는 게 경제 전망이다. 그 이유는 너무 많이 틀리니까 그런 건데요. 사실 좀 경제에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전망하는 건 상당히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언론을 종합해 보면 이 사태가 끝이 나도 V자형 반등은 어려울 것이다라는 의견이 사실은 대부분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게 오래 간다면 서서히 U자형 회복이나 정말 또 오래 간다면 심각한 상황이라면 L자형 침체가 계속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 이유는 앞에서도 다들 뭐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 위기는 굉장히 복합적인 위기입니다. 국내적인 위기, 그 다음에 글로벌 위기, 게다가 실물과 금융의 동시에 위기가 찾아온 상황입니다. 단순히 우리만 이게 회복됐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특히 앞에서도 언급하셨지만 우리나라는 수출 비중이 굉장히 높은 나라입니다. 그 G20 국가와 비교해 봤을 때 17년 기준으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그러니까 선진국 중에 세 번째로 수출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미국 경기나 유럽 경기, 그다음에 중국 경기가 정상으로 돌아오지 않는 이상 사실 돌아온다고 하더라도 사실 좀 빠르게 경제 회복이 되는 것은 좀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중소기업 중앙에서도 조사한 것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김 본부장님 어떻게 좀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저희 중소기업 중앙회가 3월 경기 전망 지수를 조사해 봤는데요. 이 조사에 따르면 78.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2019년 2월 이후 13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고요. 또한 중소제조업의 1월 중 평균 가동률도 70.6%로 나타나 이는 2016년 1월 이후 4년 만에 가장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우리 경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무역 의존도가 83%가 넘습니다. 이는 우리 경제만의 문제가 아니고 글로벌 경제와 같이 우리 경제가 흘러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더 큰 문제는 국내 종식만으로 해결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코로나 팬데믹이 선포됐습니다. 말 그대로 세계적 대유행이 지금 시작된 것인데요. 이러한 대유행과 그로 인해서 세계 경제가 입는 어떤 타격들이 있을 것입니다. 실물 경제가 위축될 것이고요. 그리고 불확실성이 증가해서 금융시장에서도 상당한 위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또 우리 경제에 미칠 타격은 지금까지 우리가 입었던 타격보다 더 클 수 있습니다. 벌써 코로나 사태 초기에 중국과의 어떤 자동차 부품 수입이 문제가 됐던 적도 있고요. 어젠가 그젠가는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미국과 유럽 공장이 멈춰선 적도 있습니다. 김성열 과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말씀하신 것처럼 2월에 우리 국민 여러분들 와이어링 하네스라는 말씀 신문에서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요. 와이어링 하네스가 그 자동차의 부품입니다. 차량 내 그 배선들을 묶는 그런 장치인데요. 우리 자동차 산업의 상당 부분을, 와이어링 하네스의 상당 부분을 중국에서 우리나라가 지금 조달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아시다시피 이제 2월에 중국에서 코로나 사태가 확산이 되면서 와이어링 하네스의 수입 차질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2월에 우리 국내 자동차 산업의 그 조업이라든지 공장 가동률이 상당히 떨어졌었고요. 이게 이제 중국발 충격이 우리나라의 실물 경제, 특히 고용이나 생산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자동차 산업에 직접적으로 타격을 미친 사례였습니다. 네. 과연 이 사태가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 이게 아주 큰 이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세계적인 경기 전망에 대해서도 다양한 기관들이 그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요. 만약 장기화된다면 우리나라의 금융시장의 충격도 상당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정주 팀장님 어떻게 보시는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뭐 말씀하신 대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실물과 금융 경제가 동시에 지금 타격을 입기 때문에 그 쉽지 않은 상황인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뭐 세계적인 경기 전망을 좀 부탁하시는 것 같은데 좀 하나하나씩 좀 짚어보겠습니다. 서비스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게 대인 접촉에 대한 공포로 인해서 현재 경기 침체가 온 상황인데요. 그렇게 돼서 민간 소비도 줄고 여행객도 줄고, 이에 따라서 음식, 숙박, 관광, 항공업, 서비스업이 상당한 타격을 입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조업도 아까 우리 산업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수요 부족, 그다음에 생산 차질 등을 빚고 있어서 기업 투자도 굉장히 위축되고 있고 또 장기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뭐 신문에서도 났습니다만 폭스바겐, 다임크라이슬러, 포드 등 유럽 내 자동차 공장들이 일시 다 지금 가동을 중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계 교육도 사실 큰 문제인데요. 이게 세계 공장이라고 하는 중국, 그 다음에 세계의 가장 큰 소비 국가죠. 소비처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이 코로나19로 인해서 타격을 굉장히 심하게 입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공급 부분과 수요 부분에 동시에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결국은 이건 어떤 의미냐면 경제를 이끌어가는 양 날개가 모두 지금 고장이 난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게 통계로 보면 우리나라가 사스가 발생했을 때 중국에 대한 중국이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4.3%였습니다. 결국 중국이 고장이 나도 크게 국제 경제에는 영향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18년 기준으로 중국의 세계 경제 비중이 15.9%까지 상승했습니다. 이제는 중국을 빼놓고는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 됐고요. 뭐 미국은 그러니까 민간 소비가 경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0%가 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미국 같은 경우에 소비가 고장이 나면 문제가 생기면 미국 경제뿐만 아니라 전 세계 경제에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러한 현상들은 잘못하면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기업 부채 뭐 몇 번 나왔습니다만 기업 부채가 글로벌 경제의 뇌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언론에서 이미 몇 번 지적을 했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외국인이 현재 지금 자금을 많이 빼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뭐 어떤 데서는 우리나라 주식을 많이 팔기는 했지만 실제로 자금이 외부로 빠져나가지는 않았다, 대기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이거는 사실은 좀 나이브한 시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외환의 이동이 굉장히 자유로운 나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거는 장담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외환 보유고가 충분하냐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도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우리나라 달러라는 게 외환 보유고만 있는 건 아닙니다. 은행도 가지고 있고 기업들도 일정 부분 또 달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외환 위기가 올 거라고는 하지는 않지만 이에 대한 대비도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를 지금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특히 이 사태가 장기화 국면에 접어든다면 우리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선제적으로 잘 진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성열 과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두 가지 측면에서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세계적인 수요 감소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2월 그 자동차 부품 사례에서 봤듯이 글로벌 공급망의 교란 가능성입니다. 첫 번째 수요 부전 측면에서는요. 그 현재 항공, 해운, 관광 산업이 많은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 유통하고 자동차와 같은 업종도 수요 부진으로 실현을 겪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정 산업의 실적 악화가 다른 산업으로 전이되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가령 자동차 산업의 부진은 자동차 산업의 소재를 생산하는 소재 산업, 철강 같은 게 예가 되겠지요. 철강 산업의 실적이 악화될 가능성도 있고요. 그다음에 건설 경기 둔화라든지 인프라 시장의 위축은 기계와 같은 자본재 산업의 수요 감소를 유발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공급망 교란 측면에서는 아시다시피 우리 글로벌 분업 구조는 글로벌 공급망 분업 구조입니다. 중국, 한국, 그다음에 일본 이 아시아에서 나름대로 분업 구조를 형성하고 있는데요. 유럽하고 미국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의 이동이 제한이 되고 공장이 문을 닫고 하면서 글로벌 공급망이 지금 교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정 국가의 생산 차질이 그 특정 국가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 그리고 여러 산업에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정부는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예, 비슷한 질문인데요. 김경만 본부장님께서는 지금 이게 이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에 우리나라 중소기업에 어떤 타격을 미칠 것인지 좀 네. 어떻게 보십니까? 경기 전망이라든지 회복에 대한 내단도 필요합니다만 우선 제가 업계 현장 이야기를 조금 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아시다시피 이번 코로나19에 가장 직격탄을 맞고 있고 가장 피해가 심한 업종입니다. 특히 관광이나 여행업, 전시나 행사 대영업이라든지 광고 인쇄 등 이러한 업종들은 거의 매출이 제로 상태라고 호소하고 있고요. 학원 등 교육문화 서비스업이라든지 식당 등 도소매 업종도 매출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제조업 또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제조업의 기초라고 할 수 있는 주물이라든지 금형, 용접 등 뿌리 산업이 있습니다. 이들 업종은 조업 중단으로 인해서 매출이 상당 부분 하락하고 있고요. 특히 또 수출 관련 전자라든지 전기, 기계 업종도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중국은 우리 수출의 25%를 차지하고 있고 미국이나 유럽 등 이러한 시장이 붕괴됨에 따라서 우리 수출 환경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외국인은 우리 국내 금융시장의 40%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융시장의 불안과 실물 경제 불안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어서 경기 회복에는 상당 기간이 걸리지 않을까 예상하고요. 무디스와 S&P도 우리 경제 성장률을 1.4%, 1.1%로 최근 조정하여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골드만삭스도 미국의 성장률을 0.4%로
하향 조정해서 발표한 것으로 보아서 우리 경제가 회복하는 데는 상당 기간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해 봅니다. 예, 지금 이제 중소기업이 입는 어떤 영향과 대기업이 입는 영향도 어느 정도 뭐 비슷한 영향이 있을 수 있지만 차별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항공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겠고요. 그리고 우리 수출 주력 업종, 반도체나 자동차, 이런 석유화학 이런 쪽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히 클 것으로 보는데요. 유 팀장님께서는 이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에 이런 산업들에 미치는 영향이 어떨 것이라고 보십니까? 네, 뭐 앞에서 말씀하셨지만 대기업들도 사실 중소기업과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물론 대기업들은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건 맞는데요. 저희도 요즘에 이 사태가 이렇다 보니까 저희 그 대기업들한테 전화도 하고 애로사항이 뭔지도 물어보고 하는데 다른 위기 때와는 달리 최초로 대기업들도 좀 자금 지원을 해달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과거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규제를 개선해달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 개선해달라 아니면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경우들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내부적으로 힘들어도.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상황이 다른 것이 전화를 해서 물어보면 왜 중소기업만 지원하느냐, 대기업들도 힘들다 이런 이야기를 솔직하게 저한테 합니다. 이건 어떤 의미냐면 이 사태가 과거와는 달리 대기업들한테도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미친다는 겁니다. 비단 뭐 항공업이나 여행업뿐만 아닙니다. 다른 이게 수요가 전반적으로 줄다 보니까 대기업들 전반이 힘들고 대기업들도 굉장히 자금 압박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뭐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 항공업 같은 경우에 저희 그 한국인의 입국을 금지하는 나라가 많아짐에 따라 사실상 지금 셧다운 하나도 운행을 못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관광업 뭐 이루 말할 것도 없고 철강 말씀하셨지만 글로벌 수요가 줄어들면서 전방 사업이라고 하죠. 자동차 사업의 전방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철강이나 부품 산업들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 생산도 줄게 되고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 같이 있는 협력사들도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대기업들이 협력사들한테 조기에 대금을 지급하고 뭐 여러 가지 지원을 하는 것은 맞지만 일정 부분 한계가 있는 거고 열심히 한다고 해서 이 사태를 극복하는 데 도움은 되겠지만 결정적인 역할이 될지는 조금 두고 봐야 하는 거기 때문에요. 상당 부분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사태가 끝나더라도 U자형으로 서서히 회복이 되거나 장기화되는 경우에는 L자형으로 침체 국면이 좀 지속되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해봅니다. 네. 예. 어제 제가 어떤 기사를 통해서 봤는데 애플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지금 애플의 지금 중국 시장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의 코로나 사태 확산과 함께 상당한 타격을 입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 타격이 상당 기간 지속될 수 있다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나라 반도체라든지 휴대폰과 관련돼서는 뭐 어느 정도 어떤 전망을 하고 계신지 간단하게 좀. 일단 다들 아시겠지만 반도체라는 업종 자체가 사실은 경기를 굉장히 많이 타는 업종입니다. 그래서 이 참 반도체 사업을 하기가 어려운 거는 돈을 벌 때는 사실은 뭐 우리가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개인이 상상하기 힘든 정도의 돈을 벌지만 이게 경기가 침체가 돼서 반도체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적자를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돈을 아무리 많이 벌었다고 하더라도 추가적인 투자를 계속해서 경쟁력을 유지하지 않으면 금방 도태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반도체에도 지금 같은 어떤 침체 국면이 계속된다면 상당히 반도체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뭐 휴대폰 말씀하셨지만 휴대폰도 상당히 경기를 많이 타는 겁니다. 우리가 개인 사도 생각을 해보면 돈이 없으면 일단
필수 불가능한 거 빼고는 다 줄이죠. 외식하는 거 줄이고 여행하는 거 줄이고 그다음에 핸드폰 옛날에는 뭐 1,000원짜리 썼다고 하면 이제 요금제도 그 핸드폰 가격도 뭐 1,000원짜리 썼다고 하면 50원짜리를 쓰게 되고 뭐 핸드폰 요금 자체도 비싼 걸 썼다가 또 낮추게 되고 이렇게 되면 이런 경기에 굉장히 민감한 제품이라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부정적인 오래 지속된다면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과거에도 여러 번 위기들을 겪었지만요. 우리가 위기를 극복하는 가장 중요한 동력은 국민 모두의 상생 협력이라는 것은 명확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것 마찬가지 논리가 기업 간의 협력에도 적용된다고 생각하고요. 정말 지금이야말로 기업들 간의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협력 관계가 빛을 발휘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가 이제 완전한 종식 이후에도 국내에서 설사 코로나 사태가 어느 정도 이제 안정화되더라도 회복하는 데까지는 우리 경제가 회복하는 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뭐 세 분 모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우선 김 과장님께서 먼저 말씀을 해주시죠. 예, 그 회복의 어떤 시점이나 시기 이런 거를 예단하는 거는 상당히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정부 입장에서는 정부가 가용한 그다음에 민간의 협력을 이끌어내서 저희가 같이 해볼 수 있는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할 생각이고요. 최근에 이게 글로벌 세계적인 감염병 사태로 번지면서 여러 나라가 과감한 정책 패키지, 부양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나중에 또 다시 논의할 기회가 생기겠지만 이런 우리나라의 노력, 그다음에 전 세계의 노력이 함께 보태진다면 어차피 감염병이라는 거는 또 시한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길고 짧고의 차이겠지만요. 그래서 우리가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라면 터널의 끝은 보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유 팀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뭐 의견이 다르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좀 과거하고 다른 점은 사실은 2008년도에는 우리나라의 재정적인 여력이 굉장히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재정 적자가 그렇게 크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차례에 걸친 대규모 추경을 했었고요. 근데 이제 지금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2008년 글로벌 경제 위기를 겪으면서 유럽 국가나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재정 적자가 사실은 좀 큰 편입니다. 그래서 재정 정책을 써야 되겠지만 상당히 그 여력이 과거 같지 않다라는 점이 한 가지가 있고요. 두 번째는 마찬가지로 2008년 이후에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저금리 기조가 상당히 오랫동안 유지가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통화 정책이나 재정 정책이 과거만큼 그렇게 효과를 발휘할 것이냐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사실은 좀 의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그렇다고 정부가 여력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못하겠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고 일정 부분 조금 더 재정 적자를 가지고 가더라도 뭔가를 해야 되는 상황이면 분명하지만 그 효과가 과연 과거처럼 극적으로 나타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전문가들이 좀 의심을 가지고 있는 건 맞습니다. 과거와는 달리 우리나라의 경제의 기초 체력이 좀 많이 낮아진 좋지 않은 상황인 거고 기업들도 적극적으로 투자나 일자리에 나서기에는 기업 경영 환경 자체가 그렇게 좋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경기 회복을 하려면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기업들이 마음껏 투자나 국내에 투자하고 고용할 수 있게 이런 경영 환경의 개선을 좀 더 전향적으로 정부에서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뭐 통화 정책이 예전 2008년 금융위기 때만큼 역할을 할 수 없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나 재정 정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우리나라가 다행인 것은 다른 유럽 선진국들이나 미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나라들에 비해서 재정 여력이 상대적으로는 좋은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2008년 그 당시보다는 재정 여력이 충분하지는 못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김경만 본부장님께서도 한 말씀 해주시죠. 물론 우리 정부만 잘한다고 해서 근본 문제를 극복할 수는 없겠지만은 어쨌든 정부가 굉장히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정책을 마련하고 집행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1차 또 추경을 11조 7천억 원을 여야가 빠르게 승인을 해줬고 또 추경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정부에서도 근본 추경이 끝이 아니고 또 다른 시작을 될 수가 있다. 보다 더 여러 가지 경제적 상황을 감안해서 선제적으로 해나가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쨌든 그동안의 정부 정책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앞으로도 보다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결국 세계가 이 확산세를 어떻게 하면 하루빨리 잡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이야말로 국제 공조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국내적으로는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관건인 것 같습니다. 연합뉴스 TV 특집 경제대담 코로나19 그 충격과 영향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코로나19에 대한 경제적 대응 방안을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